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4,0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와 인접지역 땅 투기 의심자는 앞서 시민단체 등이 폭로한 13명을 포함해 20명으로 모두 LH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허위 매물이나 기백 부동산 등을 엄단하고 투기 이익을 낱낱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 800만 명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에 시작되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37만 명부터 맞게 됩니다. 대기정체 현상으로 수도권의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도 이어져 차량 운행과 공사장 운영 등이 단축되는데 미세먼지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단체와 인물에 대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원본이 공개됐는데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불법 사찰에 개입한 증거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박 후보는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 기일이 또 미뤄졌습니다. 기소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재판이 시작조차 안 된 건데 검찰의 수사 과정부터 시작된 봐주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 20명을 확인했는데 앞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던 직원들의 7명만 추가됐습니다. 별도 조사를 진행한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 일주일 만에 국토부와 LH 전 직원 14,000여 명의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 지역의 토지 소유 공무원은 모두 20명.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밝혀진 투기 의심 공무원 13명에 더해 LH 직원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명 시흥 신도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국토부와 LH 직원 144명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부분 기존 시가지 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자료를 특별수사본부에 넘기고 투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공직자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정부 발표와 같은 시각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산모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368명에 대한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는 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1차 조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관급 이하 나머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 3,700여 명에 대한 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투기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고 투기 이익은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개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용버들은 LH 직원 A씨가 광명 시흥 땅에 심으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희귀 수종을 심어 보상 금액을 부풀리거나 토지 활용도가 낮은 맹지를 사들이고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치밀하게 지분 쪼개기까지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기상천외한 투기 수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 사역을 챙긴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권력을 이용한 그런 행위는 잘못된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나 똑같고. LH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허위 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선포한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새해 신년사에서 전쟁이란 표현까지 쓰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투기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고 투기 이익은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공직자와 지인 간 자금 흐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은 변창흠 장관이 사장이던 시절에 토지를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변 장관의 사퇴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변 장관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LH 직원은 모두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변 장관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20건 중에서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막말과 최근 투기 의혹 LH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변 장관은 취임 석 달도 안 돼 조기 강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변 장관의 거취와 관계없이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83만 호를 공급하는 2사 공급 대책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 2차 물량을 당장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3기 신도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50만 원 넘는 물량은 민간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간 동의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공급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 촘촘한 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해야 공급 대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 성과급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성과급 7,900만 원을 책정받은 뒤 절반을 지급받았고 앞으로 평가에 따라 최대 1억 5천여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20명은 시작일 뿐이라며 엄단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고작 7명 더 잡으려고 그 야단 법석을 떨었냐며 맹탕 조사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 발표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당, 정, 청이 하나 되어 투기의 뿌리를 뽑겠다는 겁니다. 단 한치의 의심조차 남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이 조금의 관용도 없이 토파내겠습니다. 국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직자 비리 적발과 처벌은 물론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뼈아프다면서 송구하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이 헛웃음을 지을 형편없는 조사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던 13명에서 고작 7명을 더 잡아내려고 패가 망신까지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냐는 겁니다. 특히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만 조사하고 가족이나 차명 거래를 확인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명 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국토부, LH 직원에게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의당도 맹탕 조사였다며 빙산의 일각조차 확인 못하고 변죽만 요란하게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 합동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투기자들에게 증거인멸에 시간을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입니다.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낸 정치권은 LH 투기 의혹이 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서로를 향한 공세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LH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은 국회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아예 국회의원 300명을 모두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투기자가 나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조치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말이 나오기 무섭게 당 의원과 가족의 투기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가뜩이나 LH 사태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제일 먼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전수조사로 정면 돌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까지 부동산 소유와 거래를 조사해 국회 불신부터 털고 가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투기를 막는 이른바 LH 5법 처리도 약속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는 종사자와 외부인까지 처벌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국민의힘도 적극 호응했습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죠. 다만 뜬금없고 야당을 끌어들이려는 속내가 의심스럽다면서 민주당 전수조사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여지도 남겼습니다. 제안을 받아든 박병석 국회의장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까지 일파만파 번지면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가족의 3개 신도시 인근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어머니의 일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머니가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매입 당시 자신은 시민단체 활동가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매입한 토지 가운데 실제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없으며 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 차익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며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를 이유로 유럽의 국가들이 잇따라 잠정적인 사용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이 백신 접종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같은 결정을 내리는 국가가 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오스트리아 당국이 49세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심각한 응고장애로 숨졌다며 인과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해당 제조 단위의 백신은 더 이상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이날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제조 단위의 백신을 맞은 60세 여성이 혈전 형성 뒤 사망했다면서 2주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ørst og fremmest vigtigt, at når der er nogle risici forbundet med en vaccine, at så skal de afdækkes, og de skal undersøges ordentligt. Og derfor synes jeg, det lyder som en rigtig beslutning, at vi indtil videre sætter vaccinationer med AstraZeneca i bero, indtil at der er... 하지만 유럽의약품청은 혈전 보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해당 백신 접종이 원인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한 영국 외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확신하지만 노르웨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You have to follow the process in each country on safety and we obviously respect the Norwegian approach. 한편 프랑스와 스웨덴, 스페인 당국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계속 접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살 이상 고령층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백신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서 65살 이상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미뤄왔지만 최근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가 영국에서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분기 도입 물량이 확정됐다고 알리며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까지 7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항체가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발열이나 두통 같은 면역 반응은 젊을수록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장인들이 백신을 맞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 휴가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신고된 6,800여 건 가운데 대부분은 근육통과 두통, 발열 증상입니다. 백신을 맞은 다음 날 주로 나타났고 나이가 젊을수록 증상이 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고려해 최대 이틀 정도 휴가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며 방법이나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놓고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젊은 층 접종이 본격화하고 2차 접종까지 이루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어 휴가 도입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두 번째 맞았을 때 반응이 훨씬 더 심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젊은 사람들은 한 2, 3일 정도 근무를 못할 정도로. 정부는 이와 함께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코백스에서 공급받는 아스트라제네카 105만 명분, 화이자 350만 명분 등 455만 명분입니다. 따라서 2분기 내에 총 800만 명분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350만 명분이 아주 큰 거죠. 예, 그 부분이 200만 정도가 모자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6월까지 과연 마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것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밖에 2분기부터 도입 예정인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도 물량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이 같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에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사흘 연속으로 4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2.5단계 기준에 근접했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잇따라 발견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는 오늘 발표되는데 현행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5명. 경기도 안성 축산물 공판장과 동두천 외국인 집단 발생 등의 여파가 이어지며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 규모가 급증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경향이어서 오늘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200건을 넘겼고 이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발을 합쳐 71건, 영국과 나이지리아발 4건 등 모두 75건의 기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임상적이나 또 역학적 위험도가 확인되지는 않은 소위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도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 집단 감염 11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출입이 잦지만 자가격리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취약할 수 있는 항공승무원 2만여 명을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효과와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해 변이 바이러스 대비 백신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1명으로 75.4%, 비수도권이 105명으로 24.6%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에서 마약 의심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경찰관이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는 8중 연쇄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차에 깔린 경찰관을 구조하느라 분주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50대 경찰관이 차에 치여 발목이 부러지고 전신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함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도로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당진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속리산 나들목 앞 2km 지점에서 화물차 5대와 승용차 3대 등 8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도로가 일부 통제돼 한때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김해 진영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후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의 $35에서 41.49% 오른 $49.52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쿠팡 주식의 시초가는 공모가에서 82.4%나 상승한 63달러 5센트였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었고 장 막판 50달러 선을 내주었습니다. 쿠팡의 시총은 한때 979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111조 원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성명에도 미얀마 군부는 어제도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계속했습니다. 군경의 총기 발포로 어제 하루에만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얀마 중부 미아잉의 시위 현장입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발포에 시위대들이 혼비백산하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경찰의 총기 발포로 어제 하루 미아잉에서만 6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도 부상자들이 넘쳐나 사망자들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에 나섰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차마 보지도 못하고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는 군경의 무자비한 폭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린 군경의 트럭이 오토바이 시위대를 그대로 받아버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폴란드 언론인으로 추정된 남성은 사진을 찍다가 군경에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사진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정은 수감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이 6억 8천만 원 정도의 급료를 부당 수령했다며 뇌물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에서 쿠데타 이후 최소 70명이 살해되고 2,000명 이상이 불법 구금됐다며 국제사회가 군부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고 무기 수입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LH 직원이 지인은 물론 쌍둥이 아들까지 땅 매매에 끌어들였다는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취재한 결과 함께 땅을 산 사람들은 LH 직원이 과천 지역에서 보상 업무를 할 때 알았던 주민들인데 당시 주민대책위원장도 있었습니다. 뒷거래가 있던 건 아닌지 공동 소유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달 전 LH 직원 강모 씨가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땅. 애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잘 안 되던 토지였습니다. 250에서 300씩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사요. 그거 뭘 그렇게 그림 냈는데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고 다 물어보고 그냥 가지. 안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여 뒤 바로 옆에 광명 시흥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발표가 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땅값 16억 원 가운데 대출만 10억 원가량. YTN 취재 결과 강 씨와 무리한 투자에 나섰던 3명은 모두 2016년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조성으로 보상을 받았던 주민들로 주민대책위원장이었던 A씨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LH에서 보상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강 씨. 자주 접촉하며 가까워졌다는 게 A씨 얘기입니다. 분이 1년 이상 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거의 사귀면 많은 사연을 되거든요. 그 보상 관련해서 여기 와서 조사도 다 했었어요. 여기는 뭐 대책위원장이었었으니까 저보다는. 과천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강 씨가 과거 보상 대상자들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또 다른 지역의 땅 매입에 나선 겁니다. 본인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이나 경제적 이득을 줄 만한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가 퍼져나가고 또 이런 것들이 투기꾼들의 먹잇감 대상이 되면서 LH 내부 정보를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 A씨는 자신이 매입하려던 땅에 뒤늦게 강 씨가 합류한 것일 뿐 정보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땅을 우리가 먼저 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당구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지만 A씨가 신도시 발표가 임박한 지난 1월에야 서둘러 매화동 땅을 매입한 배경에는 강 씨가 있었을 거란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함께 땅을 산 건지, LH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은 없는지 갈수록 커지는 의문.
가족 외 공동 소유자까지도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LH 직원과 함께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지인들은 하나같이 내부 정보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밝히는 건 수사기관의 몫인데요. 이렇게 입을 맞추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LH 직원 강모 씨와 A 씨 등 지인 3명이 사들인 매화동 땅은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간 개발이 기대되는 이른바 노른자 땅. 거래 시점은 신도시 발표 한 달여 전입니다. 평당 250에 나왔었어요. 그 사람도 뭐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샀겠지. 뭐 투자로 해서. 강 씨가 미리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심이 들지만 A 씨는 펄쩍 뜁니다. 사람이 땅을 사라. 어디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니 정부 있으면 다시금 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됐어요. 우리끼리 할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강 씨가 알짜 정보를 들고 찾아왔던 건지 매매가의 80~90%까지 대출받아 무리하게 사들인 이유는 뭔지 묻자 답을 피했습니다. 그 얘기라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하겠고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또 다른 LH 직원과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함께 산 30대 공동소유주 B 씨에게 찾아가 매입 이유를 물었습니다. 거래는 부모가 했다며 모른다고만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보시다시피 제가 어리잖아요. 제가 어리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런 걸 하시는 거죠. 현재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직원들은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만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사에서도 상관없지 않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는 직원들이 업무 비밀을 투기에 이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동 소유자들이 입을 맞춘다면 혐의를 밝히기 쉽지 않을 거란 우려와 함께 휴대전화나 계좌 분석 등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일타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얻은 LH 직원이 파면됐습니다. LH는 자료조사와 당사자 대면 조사를 통해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과 겸직 제한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역본부 의정부 사업단 소속 오모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 경력 18년으로 수많은 수익을 실현해왔다고 홍보하면서 토지 경공매 강사로 활동해오다가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직원 20명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의혹까지 들여다볼 방침인데요. 경찰과 검찰은 한 라인을 구축해서 이번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LH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관계자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았습니다. 1차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로 보이는 LH 직원 20명을 수사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에 대한 수사도 맡을 예정입니다. 조사단 차원에서는 이들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성역 없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 가운데 뒤늦게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20여 명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협의회를 한 뒤 한라인 설치와 고위급, 실무급 협의체 구축, 그리고 초동 수사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송치 사건 중 검찰이 수사 가능한 범죄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또 투기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기소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체 조사에 나선 지자체들은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징계와 함께 수사도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토부가 주택 18,000세대 공급 계획을 발표한 부산시 강서구 대조동 일원입니다. 부산시가 연구개발특구가 포함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 거래 가운데 공무원 투기가 있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사들인 공직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되기 한 달 전 대조동의 토지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을 엄중히 조치하겠고 부동산 거래 법령 위반이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조사 대상은 도시개발과 관련한 부산시 부서 3곳과 부산도시공사의 직원과 배우자 등으로 550명 정도입니다. 부산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은 뒤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인데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함께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광주 산정지구에서도 광주시가 공직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지역으로까지 조사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오송 3생명과학단지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이 조사 대상입니다. 세종에서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발표되기 전부터 조립식 주택이 설치되는 등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 세종시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받게 됐습니다. 최근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진 건데 이와 별도로 경찰이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적절한지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고 비록 강제력은 없었지만 기소를 강행한 검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2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에 또 한 번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수사에 관해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제보와 함께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 처치 외에는 불법 투약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이 부회장 측 요청에 따라 무작위로 뽑힌 검찰 시민위원 15명이 비공개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다른 병원에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경찰은 최근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사관을 보내 모발을 채취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자 이 부회장 측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이어 이 부회장 측은 이번에도 수사심의위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권고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 입체주의 화가 피카소가 연인을 그린 도라마르의 초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작품은 프랑스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거장 샤갈의 신랑 신부의 꽃다발입니다. 모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입니다. 전체 소장품 규모만 조 단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작품들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술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11조 원이 넘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문화재와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의 작품과 유물 구입 예산은 모두 합해 138억 원에 불과합니다. 13,000점에 이르는 이건희 회장 컬렉션의 감정 추상가는 많게는 3조 원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미술관의 연간 구입액을 합한 액수의 100배가 넘습니다. 간송 컬렉션이 경매 시장에 나온 데 이어 이건희 컬렉션의 규모가 알려지자 문학계는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 상속세 물납 대상에 문화재와 미술품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문화 강국은 이 제도를 잘 운영해 걸작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공립 미술관의 질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문화적 가치가 산업의 어떤 큰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조세 물납제입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가치 판단이 쉽지 않은 미술품 물납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편법적인 탈세 그리고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그래서 이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 의원이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중장기 과제로 시행안 마련과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술계 안에서도 물납제는 필요하지만 삼성과 상속세 해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의 공론화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기 도입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이 구속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여성이 친모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40대 이 여성. 우리가 3살 여자아이의 외할머니로 알고 있던 A씨입니다. 애초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B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과수 유전자 분석 결과 B씨의 어머니인 A씨가 친모로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엄마가 아니며 오히려 유전자 분석이 잘못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아니에요. 저는 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경찰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딸로 믿고 키우다가 오랫동안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앞서 지난달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녀를 둘러싼 의문들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A씨 딸 B씨는 숨진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 이 아이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를 왜 B씨가 친딸로 알고 키워왔는지 또 진짜 B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에 나설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19일에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단은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17일과 18일 이틀간 실시한 뒤 19일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횟수와 방식, 여론조사 문구 등 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물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에는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등을 상대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비리를 발굴하는 등 활동 약화 방안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 문건에는 사회단체 인물들의 종북 좌파 활동 등을 공개해 거부감을 조성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각 문건에는 지난 2009년 당시 청와대 공보기획관의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개입했었던 증거라며 박 후보가 즉시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불법 사찰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실정을 덮기 위해 네거티브 공세를 벌이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 기일이 또 미뤄졌습니다. 기소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재판이 시작조차 안 된 건데요. 검찰의 수사 과정부터 시작된 봐주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이른바 라임 돈줄로 불리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언론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가운데 한 명은 라임 수사팀 책임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들어갔고 서울 남부지검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49일 만에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A씨, 중간다리 역할을 한 변호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3명의 혐의는 김영란법 위반뿐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긴 했지만 접대 당시엔 수사팀에 갈지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이 중간에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하면 향응 수수 금액이 한 사람당 96만 원 정도로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이 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의 수로 나누어서 이걸 산술적으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분실을, A 검사는 고장을 이유로 각각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했는데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검사 2명도 같은 달에 모두 휴대전화뿐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도 바꾼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쪼개기 셈법부터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주는 등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애초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부터 청구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문제 제기되자마자 그 유사한 시기에 그 즉시에 전체적으로 핸드폰을 없앴고 최소한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라도 해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술접대 의혹과 관련된 첫 공판은 지난 1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번엔 이 변호사의 변호인 측이 검찰에 신청한 추가 자료 열람 등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인 변론이 어렵고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출석이 의무적이지 않은 공판 준비 절차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A 검사와 김 전 회장, 검사 측이 모두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폭로 반년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서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어제 열린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쇼핑백에 현금 5천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일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 포괄적 차원에서 돈을 건넨 것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라고 특정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도 강 전 수석에게 확실하게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재판에서 강 전 수석 관련 로비 질문을 받았을 때 돈이 전달된 것을 직접 보진 못했다면서도 전체적인 진술은 로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희뿌연 먼지가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연일 대기가 정체하면서 호흡기에 좋지 못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중부와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서쪽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기 상황이 더 좋지 못한 수도권에는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나오실 때는 KF80 이상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스크와 함께 우산도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침 사이 비구름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서울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이 오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그쳐서 밤이 되면 남부지방의 비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영남 해안은 오후부터 바람이 거세지며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흐린 하늘 아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3도, 대전과 대구 11도, 광주와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중서부 지방은 주말 동안에도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일교차에 미세먼지까지 겹친 만큼 면역력 관리와 호흡기 건강 모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4,0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와 인접지역 땅 투기 의심자는 앞서 시민단체 등이 폭로한 13명을 포함해 20명으로 모두 LH 직원이었습니다. 정부가 해체론까지 나오면서 회복불능으로 신뢰가 추락한 LH를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탄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 800만 명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에 시작되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37만 명부터 맞게 됩니다. 4대강 사업 반대단체와 인물에 대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원본이 공개됐는데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 자리에 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불법 사찰에 개입한 증거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박 후보는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LH는 재무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1,00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도 보니까 24명에 거의 15억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상습적인 룸사롱 술 접대와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업무 편의 등을 부탁받으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손실 예상 금액만 해도 4조 800억 원대에 달합니다. 벌써 검색 풀었어요. 3기 신도시 발표 전부터 이거는 있었어요. 돈에도 엄청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올랐겠죠.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LH 직원 7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에 대한 1차 본인 조사를 마친 결과 이미 투기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포함해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으로 이 가운데 13명은 기존의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고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건 7명입니다. 이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LH 본부와 직원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LH본부 3곳과 직원 1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 추가로 혐의 입증을 받은 자료 나왔나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휴대용 저장 장치 등을 포렌식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분석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혹 제기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늑장 수사 논란도 불거진 상황. 발표를 하고 좀 즉각적으로 이런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인멸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뿐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경찰청은 잇따라 수사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7개 팀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대로 확대했고 경기 남부경찰청은 변호사와 국세청 직원까지 포함해 수사 인원을 78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인천경찰청도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부천 제장지구, 검암 역세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 지역에서 LH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가족 이름을 빌려 차명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 만큼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이 빠르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투기 의혹이 잇따르고 국민들의 불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LH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 국민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뜨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기에 일부 LH 직원들이 블라인드 앱을 통해 비아냥거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성남 민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LH 직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신직업 등급표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에 해체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LH를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퇴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퇴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와의 교감도 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져 탄생한 10,000명 규모의 공용공기업 LH의 조직과 역할을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LH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이나 그 이익을 교차하는 공식적인 제도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에 따라서 LH의 역할도 재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 장관은 앞서 지난 2019년 LH 사장 취임 당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LH의 다양한 역할을 국민의 삶터와 일터를 넘어 쉼터와 꿈터가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동반자는커녕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LH가 과연 해체 수준의 환골탈퇴를 통해 제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역 없는 조사와 예배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소유, 그리고 거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못할 것도 없다면서 민주당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0명 다 한번 해보자고 답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못할 거야 없지만 민주당이 당내 의원 먼저 조사하면 될 일을 국민의힘까지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원과 그 가족이 자사 공공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 등을 보상받은 적이 있는지 10년간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징계한 직원 2명 외에 추가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보상을 노리고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LH 직원들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사 임직원 1,531명과 그 가족 등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4명의 직원 가족이 보상금을 받았지만 1명은 입사 전에 상속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였고 또 다른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며 나머지 2명은 이미 지난해 1월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321명으로 75.4%, 비수도권이 105명으로 24.6%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 결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가 오늘 14일까지라며 이후 적용될 단계를 오늘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규모가 급증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경향이라 오늘 초에까지 지켜본 뒤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살 이상 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고령층 37만여 명부터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인 만큼 접종 과정에서 예진을 포함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만 65살 이상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입원과 감염 전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화이자 백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고. 해당 연령대만 800만 명이 넘다 보니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최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37만여 명부터 이달 접종합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는데 코백스에서 이달 받기로 한 34만 5천 명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입 일정이 변동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차 접종분을 미리 사용합니다. 2차례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을 10주 이후로 바꾸면서 백신 확보 시간을 번 겁니다. 접종 간격이 좀 더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재의 1차 접종 후 8주 후에서 10주 후로 다음 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한 뒤 바로 백신을 배정합니다.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있는 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조금이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백신을 맞지 않도록 예진 과정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응급체계를 가동하고 연락망을 구축해 혹시 모를 중증 이상 반응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분들이 일정 수준은 이제 안 좋은 상태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없다니까요. 백신 접종자에서 입원이나 사망이 더 적은 게 보이잖아요. 접종하지 않은 경우보다 득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들 37만여 명을 제외한 지역사회에 있는 나머지 고령자는 3월 이후인 2분기에 백신을 맞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이 백신을 맞은 일부에게서 혈전이 형성됐다는 보고가 나온 뒤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겁니다. 그러나 유럽의약품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혈전 보고와 관련해 현재 백신 접종이 이런 질환을 초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스페인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모더나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이어서 존슨앤존슨사 얀센 백신의 첫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경기도 평택 컴프리 기지 브라이언 올굿 군 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시작으로 얀센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접종을 해야 하는 다른 백신과 달리 얀센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1회 투여로 85%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으며 냉장 보관이 가능해 운송 유통이 수월하고 남아 공발 변이에 대한 효과도 57%로 높은 편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현지 시각 11일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EMA는 이날 약물사용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8살 이상에게 이 백신의 조건부 판매 사용 승인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공모가는 애초 희망가보다 높게 책정돼서 시초가는 80% 이상 상승했고 종가는 공모가에서 40% 넘게 올랐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뉴욕 거래소 기업 공개로는 지난 2014년 중국의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성공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쿠팡 측이 희망한 주당 가격이 32에서 34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뉴욕 거래소가 심사 결과 책정한 공모가는 이보다 높은 35달러였습니다. 실제 증시가 개장돼 거래가 시작되면서 형성된 시초가는 63달러 50센트로 8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종가는 공모가에서 41.49%, 14달러 52센트 오른 49달러 51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마감 기준으로 95조 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거래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른바 대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상장이 된 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쿠팡 기업 공개가 2019년 81억 달러 규모의 우버 이후 뉴욕 증시 최대 규모이고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된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쿠팡 측 임직원들이 직접 뉴욕 거래소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리기도 했죠. 네, 의미 있는 기업의 상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 인사들이 상장날의 증시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하는데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임직원들이 이곳 시각으로 오전 9시 반에 상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렸습니다. 김 의장과 임원들은 시종일관 웃음이 만연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행사가 이뤄진 내부뿐만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 외부에도 태극기와 함께 쿠팡의 회사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김 의장은 상장 거래가 마감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쿠팡의 이름을 올리게 돼 기쁘다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를 발판 삼아 더 큰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 공개로 5조 원이 넘는 자본을 조달하게 됐다며 새벽 배송과 같은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물에 대한 사찰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5곳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에는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등을 상대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비리를 발굴하는 등 활동 약화 방안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 문건에는 사회단체 인물들의 종북 좌파 활동 등을 공개해서 거부감을 조성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개입했다는 증거라며 박 후보가 즉시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불법 사찰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실정을 덮기 위해 네거티브 공세를 벌이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미행을 지시한 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며 직권 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진 스님 사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도 비슷한 공소 사실을 묶어 판단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후 일주일 만인데 차기 총장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취임할 걸로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과거엔 빨라도 3주 이상 걸렸던 추천위 구성이 속전속결로 끝난 겁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주 조속히 구성을 하려 하고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총장 후보 추천위 위원장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이 위촉됐습니다.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과 안진 전남대 교수, 손원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이 박 전 장관과 함께 비당연직 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5명까지 합쳐 추천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 등을 고려해 비당연직 위원을 선정했고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위원장을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비당연직 위원들이 대부분 친여권 성향으로 구성됐다며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라는 총장 추천위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 전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포함돼 있고 안진 교수는 법무부 검찰징계위원으로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논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추천위 구성이 끝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차기 총장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서면으로 후보자를 비공개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적격성을 심사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됩니다. 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차기 검찰총장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취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를 선발할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오늘 처음 소집됩니다. 인사위원회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과 여당이 추천한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류일준, 김영종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넘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이첩 여부도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인천의 10살 여자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20대 부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인천의 운남동 빌라에서 학대 끝에 숨진 10살 여아. 지난해 내내 학교도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사망 당시 몸무게는 15kg 안팎, 5, 6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영양 불균형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순사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멍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상이죠. 경찰 조사에서 20대 계부와 친모는 그동안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면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부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때리면서 이렇게 세게 때리고 하니까 이러면 애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이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앞서 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차원에서 딸을 옷걸이로 수차례 때렸다고 인정했고 그동안 학대를 부인했던 친모도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숨진 당일에는 힘이 너무 없어 보여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양 결핍에 대해선
밥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딸이 먹지 않은 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은 뭐 주긴 줬다. 근데 애가 안 먹은 거 어쩌냐 뭐 그런 거예요. 경찰은 숨진 아이보다 1살 많은 오빠도 학대당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에서 10대 자매를 상습 성추행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교회와 목사를 의지하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대 여성 이모 씨, 10여 년 전 끔찍한 기억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아빠라고 생각하라며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쓰다듬었고 알몸까지 억지로 보게 했습니다. 범행은 이 씨 친언니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범행 장소는 다름 아닌 교회 내부, 그리고 목사가 함께 운영하던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반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를 챙겼고 교회에서 장학금까지 연계해주는 터라 피해를 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는 친아버지의 학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기에 쫓겨날까 두려웠습니다. 실제 아버지는 나를 학대하지만 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계속 다 따랐던 것 같아요. 고민 끝에 교회 전도사에게 사실을 털어놨지만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혼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2019년 태연하게 자신들에게 인사하는 목사를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고소했습니다. 이 목사가 운영하던 교회입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이 목사는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2012년에도 11살 아이를 추행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0대인 목사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갖는 권위와 피해자들의 어려운 가정 환경 등을 악용해 청소년들을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둔 사건, 이 씨는 더는 숨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숨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가해자고 내가 오히려 떳떳해져서 이걸 다시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도 다 모두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경찰청 지시로 지난달부터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해당 사이트는 회원이 불법 촬영물을 게시해 적립한 충전 포인트를 사용해서 다른 회원이 게시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불법 촬영물 공유 외에도 게시판을 통해 음란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 공론화된 소라넷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자를 배달하면서 아파트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20대 피자 배달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등 일대에서 아파트 안에 놓인 택배 상자 등을 18차례에 걸쳐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훔친 물품은 피자 배달용 가방에 숨겨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저항하는 국민을 상대로 살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엠네스티는 미얀마 각지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군부의 흉포한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엠네스티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최대 도시 양곤과 다웨이 등 미얀마 각지에서 시민들과 현지 매체가 촬영한 동영상 55개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곤시에서 찍힌 동영상에는 경찰들이 남성 한 명을 끌고 가던 중 갑자기 이 남성을 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저항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총에 맞은 남성은 곧바로 땅 위로 쓰러졌고 경찰들은 쓰러진 남성에게 발길질까지 합니다. 한 시민이 집안 발코니에서 몰래 찍은 화면에는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장면이 보입니다.
찍는 것을 본 경찰이 촬영자에게 쏜 한 발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지난달 28일 남부 다웨이에서 찍힌 동영상에는 군인 한 명이 소총을 옆에 있던 경찰에게 시험해보라는 듯이 건네줍니다. 그 경찰이 쭈그리고 앉아 목표물을 겨냥해 쏘자 주변 경찰관들이 소리 지르며 달려나갑니다. 밍얀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경찰이 전쟁 무기인 우지 기관총을 재장전하고 사격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시위대 주변에서 전투용 무기인 기관총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엠네스티 분석 화면에서는 또 과거 로힝야족 등을 포함한 소수민족 학살로 악명을 떨친 3377 101 경보병 사단이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엠네스티는 마구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들이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된 적은 없었다고 개탄했습니다. If I can sum it up in 3 words, it is grim, it is horrifying, and it is heartbreaking. Protesters as well as journalists are going out every single day wondering whether this is the last day that they're going to be doing their job. 엠네스티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 표명을 넘어 폭력을 멈추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수십 명이 살해당했다면서 국제사회가 군부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고 무기 수입을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톰 앤드루스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난달 1일 이후 최소 70명이 살해됐고 2,000명 이상이 불법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관은 또 미얀마 국민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당장 필요하며 가능한 한 많은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비상연합체를 구성해서 군부의 자금줄을 끊고 무기 금수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부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인 조민튼 준장은 어제 수치 고문이 정부에서 일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6억 1천만 원의 급료를 불법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패 혐의는 지금까지 수치 고문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다가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법원이 애초에 기각했던 3급 살인 혐의를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쇼빈에게는 이미 제기된 2급 살인과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에 보태서 모두 3개 혐의가 적용됩니다.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으나 주 검찰총장의 항소에 따라 지난 5일 항소법원이 이 혐의를 복원하는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판결하자 이를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8일과 19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솔직하게 거론하겠다고 밝혀서 이번 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과 19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깊은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And will be frank in explaining Beijing's actions and behavior challenge to the security, prosperity, and our concerns about challenges they pose to the security and value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사키 대변인은 또 이번 회담은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국제체제에 기초한 규칙들을 어떻게 옹호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중국과의 첫 고위급 회담이 미국 땅에서 열리고 아시아, 유럽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만나고 협의한 뒤에 열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첫 고위급 회담에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 정상들과 화상으로 처음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일 일본을 방문해 16일 도쿄에서 미일 2+2 회담,
즉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2 회담 공동 발표문에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는 쪽으로 조율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은 향후 미중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견제 기조로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핵심 이익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양국 관계를 호전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축구 한일전에 벤투 주장 손흥민 선수가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토트넘에서 손흥민 차출에 긍정적으로 회신이 왔고 영국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귀국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면제는 무관중일 때 해당하며 만약 한일전에 관중이 입장하면 영국에서 10일간 격리가 필요해 토트넘이 차출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파 공격수 황의조와 황희찬은 구단이 차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고 자가격리 3주가 필수인 중국파 손준호와 김민재도 합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거 출신 슈퍼스타 추신수가 2주 자가격리를 마치고 프로야구 SSG 랜더스에 합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연습 경기에서 처음 타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새 소속팀 SSG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섭니다. KBO 리그 선수로 처음 밟은 야구장이 공교롭게도 고향 부산의 사직구장입니다. 사직 야구장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여기서 야구의 선수 꿈을 키웠던 곳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뭉클한 마음 들었습니다. 롯데와 연습 경기를 마친 김원형 감독, 팀 동료들과 반갑게 첫인사를 나눴습니다. 등번호 17번을 선뜻 양보해준 후배 이태양을 따로 불러내 고급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메이저리그식 감사 표시입니다. 이태양 선수가 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고마운 마음에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미 준비를 해서 왔어요. 추신수는 2주 자가격리 기간에도 야구장에 나설 생각에 몸 관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구체적인 수치나 기록이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저는 이 1년이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한국 야구를 경험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이기러 왔습니다. 문학구장 라커는 KBO 리그 도우미를 자청한 동갑내기 친구 김강민 옆자리에 배정됐습니다. 2번이나 3번 타자 좌익수를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타순에 저를 넣으시든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진영 코치님한테 저 이제 선배님이시고 또 수비도 워낙 잘하시고 했던 분이시니까 제가 좀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추신수는 오는 16일과 17일 대구에서 열리는 삼성과 연습 경기에서 처음 타석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추신수의 경기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이름으로 시즌을 맞는 SSG도 빈틈 없어진 타선으로 창단 첫 해부터 우승에 도전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들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1일 올해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에 대한 예측 기사에서 미나리의 주연 스티븐 연과 조연 윤여정 등 출연진이 배우상 후보 지명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나리가 미국 영화편집자협회가 선정하는 최고 편집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편집자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제71회 에디상 극영화부문 후보작을 발표했다고 미국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 등이 보도했습니다. 에디상은 영화와 TV,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부문 등에서 최고의 편집 역량을 선보인 작품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지난해 수돗물 유충 사태는 깨끗한 물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습니다. 수돗물을 걱정 없이 마실 수 있게 노후 수도관을 거치지 않고 정수한 물을 바로 가정으로 보내는 방법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온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가정이 우리나라는 7%에 불과합니다. 물 선진국과 비교해 수돗물 수질이 뒤지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 물탱크나 수도관이 깨끗하게 이렇게 뭐랄까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못 믿어온 거죠. 찝찝하기도 하고 물 맛도 별로 그닥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실제로 오래된 수도관이나 물탱크 문제로 음용을 꺼린다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이었습니다. 수돗물 수질보다 공급 과정의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래서 멀리 있던 정수시설을 소비자 옆으로 옮기는 분산형 물공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정수시설에서 식수 전용 수돗물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세종시에서 정밀 여과 장치로 한 번 더 거른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게 이른바 스마트 음수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철도 역사, 버스 정류장 등에 물을 마시며 쉬는 약수터 같은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향후엔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 정수탑을 세워 식수 전용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처리 시설을 소비자 가까이 설치하는 새로운 물 공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와 직접 업용률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수자원공사는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물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산형 공급 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기름기 제거에 효과가 좋고 자연 친화적 제품임을 내세워 베이킹 소다가 함유된 주방 세제를 찾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대부분 세척력은 양호했지만 한 번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세제 비용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베이킹소다가 함유된 주방세제는 기름기 제거 등 세척력이 좋고 식기뿐 아니라 야채나 과일 세척도 가능해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척 성능과 경제성 평가를 해봤습니다. 경제성은 물 100리터에 사용되는 세제의 표준 사용량을 기준으로 따져봤는데 한 번 설거지할 때 드는 세제량 비용만 놓고 봤을 경우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은 897원, 가장 싼 제품은 323원으로 2.8배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뛰어난 제품이 반드시 세척력까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유해 물질, 피부 자극 등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으나 세척 성능과 경제성은 제품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 평가 결과 2개 제품은 세척력이 우수 등급으로 3개 제품은 양호, 나머지 2개 제품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세척력은 우수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세척력은 보통이지만 경제성은 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3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품의 향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향료에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성분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경우 제품의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표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또 일종 세척제라 할지라도 과일이나 채소를 5분 이상 담그지 말고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오늘도 중부와 전북지방은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고 곳곳에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 대전과 대구는 11도, 광주와 부산은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YTN 24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